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예상했던 일이야. 우리의 성적 한 85점 나올 줄 알았는데 뭐 84점 나오면 아 그래 예상했어 정도인데 95점 나왔다. 그럼 칭찬해야죠. 이게 웬일이야. 네. 너 웬일이니.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네.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또 반대로 70점 나오면 이제 야단 맞는 건데 0.25%포인트 정도는 뭐 충분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흥분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도 저는 있고 한국은행에서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이른바 준상급지부터 영향을 준다는 효과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가격 차이가 좀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이번 주 금요일 한국은행이 금리의 방향을 정하죠. 금리 인하를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현안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리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니까 저는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게 주간 변동률이나 거래량이나 이게 한 8월처럼 이렇게 증가한다면 도저히 못할 텐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속도가 굉장히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발에 힘이 좀 빠졌는지. 급브레이크 잡는 것 같죠? 약간 급브레이크, 그렇죠. 엑셀레이터에서 발은 뗀 것 같고 이제 브레이크도 살짝 잡아주는 네.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에서도 안 내리게 되면 사실 또 11월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저는 0.25%포인트 인하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김명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한국은행 금통위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요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베이비 스텝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헌물 켜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는 같이 나올 것 같아요. 당연하죠. 매파적인 인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함이 너무 좋으신데요. 김명심님 약간 대가댁 아가씨 성함 같지 않습니까? 자, 첫 소식 전해볼게요.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 지난주에도 전해드렸는데 네네.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네, 브레이크 확실히 좀 밟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서울이 이제 0.1%입니다.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이 이제 우리가 항상 제가 속도에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0.1%로 내려왔고요. 지난주가 0.12%였고요. 8월 말이 0.26%, 7월은 0.32%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수도권 지역도 0.06%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방은 뭐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지난주가 마이너스 0.01인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2%니까 많이 올라갔던 서울 수도권 지역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물론 하락은 아니고요. 그냥 상승 속도가 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이제 급가속하다가 속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매도자들은 여전히 호가 올리고 있고 네. 가격 안 내리고 있는데 매수자들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또 대출 규제 영향으로 좀 지켜보자.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 일단 좀 숨 좀 돌리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지나가고 이제 10월 제 생각에는 한 12월까지는 이런 상황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팔고자 하는 사람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이렇게 가격대 원하는 가격대가 안 맞으면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거래량 줄죠. 네. 거래량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눈에 보시면 거래량부터 좀 차이가 나는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 우리 7월 거래량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8,889건. 7, 8월에 굉장히 거의 뭐 역대급. 뭐 저는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10,000건이 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갭 투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8,800건을 샀다는 얘기는 저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갭 투자는 돈을 아예 안 꿔줬으니까. 돈도 꿔주지도 않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주택수를 늘리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샀거든요. 그렇죠.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 팔고 갈아타는 수요들이 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8,800건은 굉장히 큰 숫자인데요. 8월 들어서 한 6,127건 어제 기준으로 6,100건 정도 나왔고요. 9월은 이제 집계 중인데 지금이 2,080건이니까 지금 속도라면 저는 한 4,000건대 정도 머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3월, 4월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나쁜 건 아니고요. 1월, 2월이 2,000건대였으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한 3, 4월 정도 수준에서 아마 12월까지 좀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거래가 되려면 이제 의견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팔려는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려주게 되면 매수자들이 따라오면 또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7월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호가는 내려가지 않았는데 매수자들이 이제 따라가기 좀 부담스러운데. 비싸기도 하고 돈을 꿔줘야 사죠, 집을. 그렇죠. 뭐 대출도 네. 안 나오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따라가기 싫어.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거래가 13억 5천 됐으면 집주인들은 14억 부르고 있고요. 매수자들은 13억 정도면 내가 한번 고려해 볼게 그쵸. 라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역별로 극심한 양극화는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와중에도 서울에서 소위 말하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인기는 여전한데 네네. 외곽 지역은 거래가 주춤하거나 일부는 하락하는 지역도 있나 봐요. 지역별 온도 차이가 확연히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통계를 보게 되면 뭐 강남이라고 해서 상승률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강남이 지난주가 0.21%에서 0.18%, 서초구가 0.23에서 0.17%,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좀 둔화는 되고 네.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강남, 서초구 같은 이제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워낙 상승이 높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옛날 조선시대에 보릿고개 오면 부잣집은 사실 좀 보릿고개가 와도 복간에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곳간이 비어 있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지금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0.07%까지 내려왔고요. 도봉구는 0.02%, 강북구도 뭐 0.06%니까 이런 온도 차이가 존재하고 현장에 가보면 노원구 쪽도 그렇고요. 제가 송도도 갔다 왔는데 그런 억울한 목소리 좀 많이 말씀하십니다. 억울하며. 아니 우리는 이제 좀 잠깐 7, 8월에 잠깐 거래가 되고 이제 거래 좀 늘어나려고 하는데 대출 규제 나오고 정부가 강남 집값 움직인다고 왜 대출을 똑같이 수도권 지역을 다 규제를 하느냐. 핀셋으로 강남만 해야지라는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핀셋하게 되면 또 풍선 효과 생기니까 저는 양쪽 입장이 다 이해는 됩니다만 노원구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8월에 7, 8월이거든요. 반짝 좀 거래 늘어났는데 이제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올라가기도 전에 철퇴를 맞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 시장은 어때요? 경매도 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163건 9월 기준입니다. 낙찰률은 44.8%. 낙찰률이라고 한다면 이제 경매가 나왔을 때 새로운 주인을 찾는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10건 중에 한 4건 정도가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낙찰 가율은 95%. 그 감정 가격 대비 한 95% 수준에서 낙찰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89.6%입니다.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좀 잘 되는 경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낙찰률은 2.5%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낙찰 가율은 0.5%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좀 재미있는 건 역시나 또 양극화예요. 강남 쪽은 역삼동의 뭐 현대 까르티에 같은 경우에 전용 230제곱미터 엄청나게 큰 물건인데 네. 낙찰 가율이 117%입니다. 그래서 역시 경매 시장도 양극화다. 강남 쪽은 나오는 족족들이 낙찰 가율 100% 이상으로 낙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가보다 돈 더 얹어주고 산다는 얘기죠? 네,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뭐 금매물 가격보다는 좀 저렴하다. 사실 금매물도 없고요. 앞서서도 우리 뭐 양극화 이야기를 네. 잠깐 했습니다만 뭐 반포나 대치동 가보면 사실 매물이 없잖아요. 뭐 사고 싶어도 매물이 있어야 사고 매물이 나오는 매물들은 호가가 껑충껑충 올라가 있는 매물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다른 시장? 사실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것도 반포나 대치동에 사시는 분들은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정부가 일단은 1차적인 정책 목표에는 다가가는 것 같아요. 가계빚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서 여기에 대한 경고 사인으로서 대출을 줄인 거잖아요. 네네.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가계빚 증가폭이 좀 줄었나 보죠? 네, 줄어들었습니다. 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금요일 금통위 앞두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지 꺾였는지를 봐야 되고 가계 대출 잔액이 줄어들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기준을 보면 8월은 좀 늘어났어요. 7월에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8월에 대출이 실행됐기 때문에 네. 9월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습니다. 1조 773조 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기준에서 보면 730조 9,671억 원에서 729조 8,898억 원, 1조 773억 3조 원이 줄어들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1조
1,300억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면서 가계대출이 다 줄어들었다. 정부가 원하는 결과지가 나온 것 같고요. 이 결과지를 받아들이고 이제 한국은행한테 내겠죠. 네. 야 이렇게 됐으니까 야 니들 좀 고려 좀 해줘봐. 우리 할 거 다 했잖아. 나는 네. 이야기를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역성장에 이어서 3분기도 저성장에 그칠 거다 이런 네네. 추정치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가 만약에 소폭 내려간다고 치면 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좀 굉장히 우리가 시장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좀 기다리던 일이기도 합니다. 2022년 사실 언제 이렇게 집값이 올라도 되나? 막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브레이크가 잡히고 집값이 꺾였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기준금리 내리면 또 모든 게 또 다 정상화되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공식이 성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예상했던 일이야. 우리의 성적 한 85점 나올 줄 알았는데 뭐 84점 나오면 그래 예상했어 정도인데 95점 나왔다. 그럼 칭찬해야죠. 이게 웬일이야. 네. 너 웬일이니?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네.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또 반대로 70점 나오면 이제 야단 맞는 건데 0.25%포인트 정도는 뭐 충분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흥분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도 저는 있고 한국은행에서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0.25%포인트 인하를 하면 네. 반대 시그널 또 이게 립 서비스 또 한번 해주죠. 야 올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올해 다음에 내린다는 보장은 없어. 뭐 이런 시그널을 또 살짝 줄 것 네. 같습니다. 뭐 정부도 마찬가지죠. 예의주시할 거잖아요. 혹시라도 집값 다시 또 상승세로 전환되면 안 되니까 대출 규제 여전히 더 강화할 거고요. 혹시라도 잠깐 반등이라도 한다면 또 언질 하겠죠. 야 스트레스 DSR 3단계 미리 시행할 수도 있어. 니들 조심해라는 경고도 주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뭐 폭등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상과 다르게 한국은행이 갑자기 0.5%포인트 정도 인하했다? 뭐 이거는 그럴 좀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낮은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도 와 이건 무슨 일이야 라고 반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 내에서 들어간다면 그냥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러나 저러나 이게 그 시중에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은행에서 직접 판매하는 대출 상품 금리는 역방향으로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 정부의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지금 은행들이 가상금리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금리 인하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체감할 수 있을 대출금리 거냐.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요. 잘 요즘 모르겠습니다. 뭐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창구지도. 창구지도를 통해서 대출금리는 야.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올해 이게 말까지는요. 추억의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 상황인데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주무부처 장관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앞으로 시장에 나올 규제 혹은 규제 완화 사인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집값은 전국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소장님 의견이 궁금한데요. 뭐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이런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올해 말까지는 저는 또 이렇게 뭐 안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만 근데 뭐 내년 상황은 네.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은행이 계속 창구지도 받아들여서 대출금리 계속 올리면 사실 은행도 장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마 영향을 줄 것 같고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정부 말을 들어도 저는 내년 되면 은행이 또 금리 내려서 다시 또 과열 경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박상우 장관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뭐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많이 올랐지 전국적으로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 그리고 88 대책, 8.1 수요 관리 대책 이런 게 나온지도 이제 헷갈리는데 이거 이후로 이제 상당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로 집값이 안정됐다. 약간 자화자찬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보자면 7, 8월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금리 인하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내년에도 내려가고 공급 부족, 전세 상승 또 불안 요소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를 것 같고요. 저는 자꾸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 생각나더라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4년입니다. 네. 2002년, 2003년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03년에 12구 대책이라는
뭐 양도세, 중과세도 나오고 네. 이런 대책이 발표됐는데 집값이 2004년은 좀 조용했어요. 그래서 샴페인 터뜨렸거든요. 드디어 집값 잡았다고 해서 정책 만드신 분들 표창장 주고 상 주고 난리가 났는데 아, 그랬습니까? 네, 실제로 네. 상 주고 이제 드디어 집값 잡았다고 했는데 2005년부터 다시 또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표창장 돌려받을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샴페인은 부동산 시장이란 거는 뭐 6개월 주기로 또 움직일 수도 네. 있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지켜보고 1년 이상 계속 안정을 찾는다면 그때 이런 안정세 유지라는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소장님 제가 진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88 공급 대책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8.21 수요 관리 대책이라는 게 나왔었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저도 가물가물한데 현장에서 예. 매일매일 뉴스 전해드리는데 네. 이게 뭐였죠? 이걸 대책이라고 발표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8.1 수요 관리 대책에서 그 전체적인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뭐 아, 대출 규제한다고. 대출 규제한다라고 네. 발표한 거를 이렇게 수요 관리 대책이라고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요 말씀하고 나서 집값이 폭등해서 현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물론 주무부처 장관 입장은 이해를 하죠. 이해하죠. 네. 큰일 났습니다. 네. 불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안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정 이렇게 안 할 될 것 수는 같습니다 없죠. 하면 네. 우리 너무 불안하잖아요. 네. 하지만 현장과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PF 대출 문제예요. 네. 이게 미봉을 하면서 대주단 꾸려서 뒤로 미루고는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건가요? 우리 4월 위기설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요. 뭐 위기 없이 지나갔죠. 네. 뭐 크게 뭐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갔는데 너무 조용해요. 이게 뭐 해결이 된 건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뭐 여름에도 한번 문제될 수 있다 했는데 그때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네 그냥 넘어간 거고요. 사실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 신용평가에서 뭐 리포트 내용이 나왔습니다.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업건별 PF 구조조정 진행 경과 향후 부담 전망이라는 게 나왔는데 내용을 다 소개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고요. 뭐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금융권 브릿지론이 좀 위험하다. 특히 저축은행이 브릿지론 비중 중에서 60.8%를 차지한다. 우리 브릿지론이라고 하면 우리 PF 대출 받잖아요. PF를 받기 전에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브릿지라고 네. 하는데 금리가 좀 높죠. 그래서 브릿지론 받고 PF로 넘어가야 되는데 PF로 못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된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제 평가를 이제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평가를 마쳤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평가하느라고 이제 4월부터 지금까지 좀 조용했던 것 같고요. 본격적인 구조조정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네.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뭐 경공매를 통해서 뭐 24조 원에 달하는 부실 PF 금융시장 미치는 충격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위험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다행이라고 한다면 물론 강남 지역입니다만 뉴머니 신규 자금들이 최근에 강남 쪽에 나오는 매물들을 좀 사고 있다고 합니다. PF 자금난에 몰린 매물들을 네. 사서 서초동의 영동 프라자 부지라든지 쉐라톤 팔레스 호텔 부지 같은 건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양극화이긴 하지만 정리 안 되는 것보다는 강남 쪽부터 이렇게 좀 시장에 이제 갈 곳 잃은 자금들이 야 이거 지금 정도는 사도 괜찮겠는데 내년에 금리 내리는데라고 해서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리에 쏠리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들 주목도가 높은 것 같은데 우리 로또 청약, 줍줍 이런 얘기 한동안 많이 했잖아요. 많이 소장님. 했죠. 네네. 근데 앞으로 1주택자는 이른바 로또 청약, 줍줍 여기에 좀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나요? 네네. 박상호 장관께서 이제 국감에서도 이 이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로또 생기는데 무주택자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거는 맞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규제를 했다가 작년에 1월에 좀 풀어줬잖아요. 풀어줘서 우리 294만 대 1. 올해 아마 최대 이슈였던 것 같은데 아니 전 그 숫자가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채잖아요. 앞으로도 한채.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네. 안 나오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게 일부 단지들이거든요. 물량도 몇 개 없고 그쵸. 일부 단지들인데 사람들은 어떤 기억이 남냐면 올해 청약 시장 굉장히 뜨거웠어라는 부작용,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아마도 1주택 있는 분들은 지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만간에 1주택자들은 아마 줍줍
길이 아마 막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황이 좀 그때그때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고요. 근데 한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이 경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했던 게 주택 시장은 거래가 잘 되는데 네네. 상업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오피스 시장은 다 죽었다 이런 말 나왔었잖아요. 네네. 요건 요즘 어떻습니까? 뭐 서울 중심으로 좀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빌라 거래가 좀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들려오고 있고요. 뭐 통계 결과도 나왔는데 3분기 전국 상업 업무시설 거래량이 2분기 대비 한 2% 정도, 거래 가격은 20% 정도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용산하고 성동구가 좀 많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강남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1월보다는 좀 1월 달라졌군요. 1분기, 2분기보다는 좀 개선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1분기보다는 좀 그래도 좀 개선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금리가 아파트보다는 더 많은 영향을 주게 그렇죠.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받아서 월세 받아서 서로 맞춰야 되는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보는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임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려해야 될 게 많은데 이런 상업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효과는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소식 짧게 전할게요. 요즘에 개명하는 사람도 많다는데 네네. 아파트도 개명을 해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집값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개명하는 곳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창릉 신도시 3기 신도시 개발을 하잖아요. 네. 창릉 주변에 동산동이라는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의 아파트들이 창릉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릉 무슨 아파트로 이제 개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상암 가보면 이제 DMC 있잖아요. 네. 실제로 상암에 원래 있던 월드컵 파크는 DMC라는 이름은 없고요. 주변에 DMC가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집값하고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네. 일각에서는 뭐 이래서 집값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건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6월에 이름 바꿨는데 7, 네. 8월에 집값 올라가니까 올라간 거니까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우리 앞으로도 시장 상황 저희가 면밀히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